자, 이 질문은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거네요. 그죠? 공공재 공급결정과 같은 공공선택의 과정에서, 자, 공공선택에 대한 건데, 공공선택은 공공재의 공급결정과 같은 걸 말합니다. 각 개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적인 선택으로, 사회 전체적인 선택? 다시 말하면 공공의 선택이 되겠죠. 전환되는 과정인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한대요. 아, 그러니까 여기 반대되는 게 나왔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공공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죠? 각 개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적인 선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정치적 의사결정이 과연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한대요. 공공선택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이, 자, 여기 보시면 정치적 의사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결정의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뷰캐넌과 털록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을 활용하여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말해주고 있대. 먼저 의사결정 비용이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노력을 의미한대요. 어떤 집단에서 논의 중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한다. 자, 그러니까 요구되는 게 높을수록, 그러니까 찬성자가 많을수록이 아니라 찬성자가 과연 몇 프로가 돼야 되는지, 요구되는 찬성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만약에 100명 중에 70명 이상이 만약에 찬성해야 된다라고 그런 조건이 있다면 그때는 의사결정 비용이 증가한대요. 만약 50명만 찬성해도 된다보다 70명이 찬성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한다고 돼 있어. 반면 외부 비용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로 인해 개인이 감수해야 되는 거. 어떤 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한대요. 아,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외부 비용이 발생하는 거 봐. 따라서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런 외부 비용은 감소하게 된대요. 아, 그러면 자, 여기서 요구되는 찬성자, 다시 말하면 필요로 하는 찬성자가 되겠네. 이게 많아질수록 뭐는 의사결정 비용은, 그죠? 의사결정 비용은 높아지는 거고 외부 비용은 낮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표결 방식과 관련된 총 비용은 이 두 가지 비용의 비용을 합친 것이다. 즉 세모와 동그라미를 합치면 그것이 총 비용이 된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세로측은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나타내며 가로측은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을 나타낸대. 자,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비용은 바로 총 비용이라고 봐야겠죠. 곡선 A는 의사결정 비용을 의미하며 얘는 의사결정 비용이니까 우리 세모를 칩시다. 그죠? 그리고 곡선 B는 외부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를 칩시다. 자, 얘는 세모와 동그라미를 합친 총 비용이 되겠네. 그지?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낮으면, 자, 이게 늘어나면은 찬성자의 비율이 낮으면 의사결정 비용은 낮아지지만 외부 비용은 높아지고 반대면은 높아지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은 A와 B와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 여기가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네. 물론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은 의안의 성격에 따라 그 크기와 양상이 달라지며 이들 비용의 그 크기와 양상이 달라지는 거 그리고 정확한 측정도 어렵대. 그런데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모두 고려돼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얘네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 의라고 볼 수 있겠네. 자, 한번 가와 관계된 거 볼까요? 그렇죠? 의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공공선택 과정에서 감안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했다. 그렇죠?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외부 비용은 증가한다? 잠깐만.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외부 비용은 감소하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하고 5번은 조금 이따 봅시다. 자, 만장일치제는 이제 요구되는 찬성표의 비율이 가장 높지. 그지? 그러면 뭐가 높겠어? 의사결정 비용이 최대가 되겠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겠지. 에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에로 나오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낼 수 있을까? 자, 질문이 나왔네요.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법은 첫 번째, 합리적이어야 되고 민주적이어야 돼요.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학자 에로라네는 자, 다음의 조건들을 제시했대요. 첫째, 그럼 다음 둘째를 찾아볼까요? 둘째, 셋째, 그럼 또 있습니까? 넷째, 그리고 다섯째. 됐습니까? 얘는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이래요.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이란 건 이는 개개인이 대안들에 대해 어떤 선호도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대요. 둘째는 파레토 원리야. 얘는 파레토 원리는 뭐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빠르게 읽으면서 그냥 뭐 특별한 것이 아니면 굳이 막 집착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시 와서 읽어야 돼. 집단 구성원 모두가 A보다 B를 선호하는 경우 집단의 최종적인 선택 또한 그지 A보다 B를 선호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A보다 B를 선호하면은 선택도 A보다 B를 선호해야 한다. 자, 셋째는 완비성과 이행성이다. 완비성이란 건 뭐냐? 선호의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이행성은 A보다 B를 선호하고 또한 C보다 A를 선호한다면 당연히 C보다 B가 선호되어야 한다. 이런 걸 의미한대. 넷째는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이야. 자, 독립성. 이는 A와 B 간의 순위가 단지 A와 B의 비교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지 C가 등장했다고 해서 A와 B의 순위가 역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다섯째는 비독재성이래. 비독재성이란 건 어느 누구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대. 즉 모든 사람의 선호가 무시된 채 특정인의 선호가 곧 사회 전체의 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에로가 제시한 조건들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불가능성의 정리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숫자가 2명 이상이고 선택 가능한 대안의 숫자가 3개 이상일 경우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1에서 4를 충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독재이기 때문에 5가지 조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에러의 불가능성의 정리는 모든 의사집단 결정에 항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야. 집단 의사결정 방법이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지적하는 거야.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도 완전할 수는 없으므로 선택되지 못한 다른 대안들도 존중해야 된다는 걸 말한대. 그지? 이거는 나왔었고요.
네, 둘 다 지울 수 있겠네요. 자, 만장일치제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사회적 선호순위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자,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 제시한 조건 중 뭐를 충족하지 못하냐? 만장일치제라는 거는 자,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5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냐? 여기 나와 있는 3가지만 먼저 보시면 되겠죠. 무제한성, 완비성, 독립성. 무제한성, 그리고 파레토는 지워버려도 되고요. 그리고 뭐였죠? 완비성. 자, 얘는 근데 보니까 모든 대안에 대해 선호의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쟤는 관계가 없지 않나요? 얘는 지금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선호 순위를 결정할 수가 없으므로 네, 완비성이 지금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맞겠네요. 그죠?